네, 안녕하세요. 박중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12월 27일 금요일 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밤에 열린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연말 포트폴리오 재조정 및 차익 실현 등에 의해 산타랠리의 기대감을 무너뜨리며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2.33%까지 크게 하락했다가 1.49% 하락으로 끝나 상승 추세 유지가 아슬아슬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 추세 라인을 지금 거의 걸쳐서 끝이 났죠.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 요 위로 다시 안착을 할지 밀릴지에 따라서 이 추세가 이제 완전히 종료되느냐 아니면 이어가면은 이제 고가 돌파고요. 그걸 결정될 것 같고요. 나스닥 선물의 포지션 자체는 개인들이 지금 롱이냐 숏이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하락해도 매수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조금만 또 올라도 매도 쪽으로 이동하는 그 경계 라인에서 만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가벼워지는 그런 가벼워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방향을 틀면 그거를 계속 쌓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움직임이 출현하기 쉽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틀 때 연속적인 움직임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연속적인 움직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고 아직은 요 하방으로 내려갔던 요 음봉의 에너지가 여전히 어느 정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봉을 덮어내지 못한 시점에서 에너지가 살아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경계를 조금 하면서 가야 되겠고요.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우리 장은 배당락일이었고요. 코스피는 갭 하락 출발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고변동성 장세가 출현했고요. 변동성 지수는 최대 7.86%까지 상승하는 모습으로 오전장 하락장을 나타냈습니다. 약보합에서 출발해가지고 밑꼬리가 달린 음봉 마감을 했고요. 선물은 0.48%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과 프로그램 매동, 환율 체크해야 했는데요. 삼성전자 자사주는 150만 주 신청, 우선주는 20만 주 신청해서 오후 2시 55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신청한 이래로 가장 늦게 매입이 완료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일본 실업률,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본 실업률은 2.5%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동일했고요. 1인당 일자리도 1.25개로 예상치와 동일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101.7로 전월 대비 2.3% 하락했고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마이너스 3.4%보다 양호하게 발표되었습니다.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1.8% 상승하며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시장 예상치인 1.7% 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고요. 시장 예상치인 2.5%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날 발표된 일본의 모든 지표를 종합해 볼 때 상당히 양호하게 나온 것으로 평가받으며 금요일 일본 니케이 지수는 1.8% 크게 상승했고요.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 분위기를 보여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이슈로 정치 리스크가 점점 커지며 하락한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표결이 있었고요. 탄핵안이 결국엔 통과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장중 체크 내용입니다. 배당락일 특징으로 현물 수급이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배당락일로 기관들이 기존 밸류업 종목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일 마감 리뷰 영상 말미에 올려드린 메시지에 이미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금요일 장은 다른 것보다 기관 금융투자의 현물 매도량에 주목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밸류업 특수로 기관들이 배당락 이후에 팔자면 더 팔 수 있는 물량이 많은 상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금요일에는 금융투자가 코스피
현물을 1671억 매도했고 코스닥을 1215억 매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게 하방 에너지로 작용을 했던 거죠. 장 프리장이 개장하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이론상 프리장 출발 시점 기준으로 선물 하락 출발을 고려하면 코스피 200은 0.8% 정도 하락 출발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자, 이 하락 출발 할 때 여기 말씀드리면 여기서 초반에 하락 출발 처음에 기준 음봉이 탄생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장 시작해 보니까 배당락으로 인한 코스피 200의 시가가 예정보다 덜 떨어졌어요. 무슨 이게 시초에 이제 받아주는 거래도 분명히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덜 떨어지면서 선물이 코스피 200이 덜 떨어졌네 하면서 바로 개장하자마자 선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그 차이에 다시 맞춰가는 급등 모습도 출현했고요. 마이너스 0.4%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뀐 법으로 인해 평소보다 배당이 더 분산되어서 배당액 지수 산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 코스피가 덜 떨어져서 선물이 바로 들어올리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10시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에 정치 리스크가 부각되며 환율이 1486원대까지 크게 솟구치며 증시는 하락했고 11시 이후로는 외국인들이 1480원 이상에서 달러 선물을 분할 차익 매도함에 따라 환율이 진정되며 시장도 반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부터 잡아드린 거죠. 1480원 위에서 외국인들이 달러 선물을 정리하고 있다. 분할로 차익하고 있다. 그러니까 환율이 이내 진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도 환율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을 커버하는 오후장 꼬리를 다는 모습으로 이제 마감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중 포인트였으니까 장중 변화 사항을 꼭 주목해가지고 시장을 풀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파생반의 8시 41분 장 개장 전에 항상 올려드리는 지지와 저항 라인 중에서 금요일은 지지 라인에 주목을 해야겠죠. 어쨌든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1차 지지를 319.8 정도로 잡아드렸는데 그날은 워낙 환율이 급등하고 뭐 일정도 그렇고 이제 탄핵 표결 일정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불안정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오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초반에 319.4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쵸? 여기 저점이 319.40 순간적으로 낙폭에 의해서 조금 더 언더슈팅이 나온 거죠. 0.4 차이가 났고요. 순간 초과 반응을 보인 것으로 봤고, 그래서 오전장에는 그 자리가 계속 지지되는 모습. 그리고 제가 이날 따라 유난히 빗각을 많이 장중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을 건데 여기 보시면 오전장에 이제 빗각을 업데이트 할 때마다 여기를 이제 말씀드렸죠. 이건 파생반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건데, 자, 여기 제가 장중에 이렇게까지 빗각을 그리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방송 화면에도 실시간으로 다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요 자리 지금 지키는데 여기 이탈하면 불안하고 그거를 또 반등에 저항 맞고 다시 추세를 형성하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저항 맞고 여기서 이탈을 하면서 이제 다시 여기가 또 저항대로 바뀌고 항상 기준은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 저항으로 일단 작용하는 것. 그 다음에 저항을 돌파하면 일단 지지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기본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빗각을 이탈하고 나서 그 자리가 저항 역할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탈한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환율이 그때 급등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빗각을 많이 그려드렸던 것은 그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마다 그날 시장이 어떤 에너지원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날 장중에 파악하고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날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있다. 방송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 매일 하잖아요. 그날 제가 뭔가를 평소와 다르게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에너지원이다. 혹은
판단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 제 라이브 방송을 막 최근에 이제 1년 사이에 많이 들어오시기도 했지만, 방송을 막 5년 이상 보셨던 분들, 막 7년 이상 보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아마 이런 행동을 하면은 아마 많이 눈치를 채시고 그거를 잘 활용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날은 빗각을 좀 많이 그렸고요, 평소보다. 후반에도 오후장에도 빗각을 그리면서 여기가 지켜지는 모습으로, 그쵸? 여기서 이거 이탈하면 위험한데, 이탈하면 다음 라인까지 가는 건데, 한 316포인트 라인까지 열려 있는 건데 이탈하지 않고 세 번이나 찍고 어떻게 됐어요?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나타냈죠. 특히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면서. 그리고 하단 어떻게 해요? 2차 지지를 317.8로 말씀을 드렸는데, 8시 41분에 장 개장 전에 이미 이 자리 부근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거기까지 지지 라인이 단계적으로 열려 있다. 그리고 거기는 최종 지지 라인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0.4포인트, 또 이거 1차와 비슷하게 0.4포인트가 오버됐습니다. 순간 초과 반응을 좀 보인 날이었고요. 그만큼 하방 에너지가 좀 컸던 날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딛는 모습으로 보고, 아, 반등이구나. 특히나 이때 개인들이 풋옵션, 월물 풋옵션을 계속 유지하는, 18억 정도로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살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걸 녹이기 위해서라도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풀어드렸고요. 일봉상 하단 추세 빗각 지지 분위기 속에 이제 밑꼬리를 단 거죠. 자, 여기 일봉상 하단 추세 빗각, 여기죠. 이건 일봉입니다. 자, 여기를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 밑꼬리를 달았던 거고요. 야간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생반에서 마지막 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야간장이 중요하고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반등 의지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간장은 분명히 반등 의지가 클 것 같다. 근데 야간장 반등 의지가 분명히 있었으나 나스닥이 급락해버렸죠. 나스닥이 생각보다 더 많이 출렁했죠. 그래서 나스닥 급락 속에 하락을 최대한 절제하는 방어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나스닥이 1.49%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야간장 보시면 최대한 안 떨어지는 절제된 움직임을 보였죠. 그래서 0.17% 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나스닥이 보합만 됐어도 우리 야간장은 상승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등 의지 속에 나스닥에 의해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체크 사항입니다. 이제 수렴의 끝자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어떤 수렴이요? 일봉으로 보시면, 자,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요 추세와 아래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가 이제 요렇게 수렴해 가고 있죠. 자, 이렇게 수렴해 가고 있죠. 수렴의 끝, 항상 수렴의 끝은 발산의 끝은 수렴.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자, 지금 이 수렴이 이제 발산으로 가기 직전입니다. 아마 다음 주나, 빠르면 다음 주, 조금 늦어지면 다다음 주에 이제 1월 옵션 만기와 좀 겹쳐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일단 다음 주 체크사항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기본 추세 자체는 하락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하락한 이 기본적인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지, 혹은 추세가 지속되는지를 판단해야겠죠. 기본 추세는 하락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추세를 유지한다면 상단에서 막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나 역추세인 반등을 모색한다면, 혹은 상승 전환으로 만든다면 단계적으로 확인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가 그냥 이쯤이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기준을 넘어서 통과해서 안착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웃돈을 더 주고서라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냥 내가 이쯤이면 됐다라는 식으로 매수 쪽으로 상승 쪽으로 포지션을 크게 잡았다면, 지금까지는 계속 위험했죠. 계속 떨어졌으니까요. 오르다가도 떨어지고 그걸 장기 보유했으면은 손실이 커졌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상승 쪽은 기준을 통과하는지를 단계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추세는 하방인 겁니다. 적어도 밑에서 자리라도 잡는지는 좀 봐줘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유념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야 크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성 및 흐름은
양쪽 1차 라인에 닿았을 때, 즉 그 기준 1차 어디요? 하락으로 가는 1차, 상승으로 가는 1차 정도에 닿았을 때 그 당시에 수급 및 시장 상황을 장중 실시간 라이브로 해석해서 관점을 언급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늘 그래왔죠. 늘 그래왔듯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매일마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쉬지 않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참여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도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로 발산하는 경우입니다. 추가적인 탄핵 이슈가 사라지고 외국인들의 달러 선물, 단기 차익에 의해 환율이 크게 조정받을 경우 충분히 과대 낙폭 흐름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 신용 잔고도 축소 추세까지 진행되고 있고, 자, 그게 이제 반영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내용이 시장의 위축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월간 신용융자 잔고 추이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 자, 보시면 머니투데이가 자료를 제공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여름 7월부터 계속 축소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신용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시장이 그럼 개인 신용 줄어드니까 상승하나? 그게 아니었죠. 이 시기는 하락장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장이 위축된 것을 더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위축. 근데 이제 위축의 끝자락선에서 신용 잔고도 없으니까 뭐 털 것도 별로 없어진 거예요, 사실. 너무 위축돼 있고 예탁금도 지금 50조 원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또다시 내려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마만 조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면 신용 잔고가 이제 바닥이니까 신용 개인들 이제 뭐 떨궈낼 거 다 떨궈냈으니까 올라가도 되겠다라고 시장은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거래가 위축됐고 그쵸,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그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애매한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은 위로 발산한다라면은 1차에는 상단 빗각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요? 자,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 추세 상단 빗각 여기까지 확인이 필요하죠.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옵니다. 그래서 상단 빗각 돌파 안착 여부, 즉 1차 갭 매물입니다. 어디요? 여기 12월 18일과 19일 사이에 보인 요 갭, 제가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요 1차 갭부터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계속 1차 갭에서 막힌 겁니다. 그쵸? 1차 갭 막히고 1차 갭 막혔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지 그리고 빗값과 함께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고, 이때 수급 상황과 흐름을 파악해야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인 2차로 봐야겠죠. 2차는 2차 갭 매물입니다. 12월 18일 종가와 그 다음날 시가가 이렇게 여기 갈리는 요 갭을 체크를 해야겠죠. 그럼 요 라인이겠죠? 요 라인. 자, 여기 돌파 안착하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요. 한 요 정도 온다면은 삼성전자가 가격적으로 지금 55,700의 매물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있어요? 54,000 원에 있는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54,400의 거래가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체크한다 말씀드렸죠. 뭐 500일 수도 있고요. 요 정도 라인. 그 다음에 이제 53,000원 보고, 그 다음이 이제 51,800원 보고, 그 다음에 5만 원인데 여기서는 반등 나오면서 자사주 매입이 결정된 그 자리였죠. 네, 요 위에는 이제 59,000이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2차 정도 도달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고비인 54,000원 라인 여기를 뚫고 다음 라인인 종가 55,700까지 함께 가져야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없이는 가기가 정말 빠듯하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가면 이제 이걸 넘어서서 59,000원으로 향하는 과정이 될 텐데, 그때는 이제 11월 11일 외국인이 수급 전환을 일으켰던 이 자리를 최종적으로 올라서야지만 추세가 뒤집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거기까지 올라서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야만 지금 7월부터 하락 추세가 전환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까지 나오지 않는다면은 전환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락 추세 속에 역추세 반등장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매수 쪽으로 공격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3차까지
확인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그 정도 1차, 2차 정도 그 3차 사이까지는 역추세 추세 속에도 역추세 장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다 역추세잖아요. 추세 속에 역추세 움직임이잖아요. 그것도 다 하루하루는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락 추세라고 해서 상승인 날 그날도 하락에 베팅할 수는 없잖아요. 하락 추세 속의 역추세 반등장에는 또 반등하는 날은 반등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겠죠. 예, 그게 이제 당일 데이 트레이딩의 영역인 거고요. 단기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아래로 발산하는 경우 정치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며 환율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12월 들어서 10조 원 이상의 국채 선물을 매도한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매도액을 늘릴 우려 등이 연초 상승 기대감을 잠재우며 하락하는 관점입니다. 예, 이것도 단계적으로 1차, 2차, 3차를 보는데 첫 번째 1차 향할 때 여기죠. 지금 하단 반등 추세 빗각 지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로 올라오겠죠. 여기서 지지 받는지 여부. 일단은 금요일에는 그 부근을 가기 전에 지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판단을 해야겠죠. 1차에 도달하면은 이제 수급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이탈을 만들 건지 아니면 지지받고 올릴 건지, 반대로 위쪽으로는 이제 돌파가 될 건지 아니면 거기서 저항받고 내릴 건지. 그다음 2차로는 이제 12월 9일 전저점을 체크를 해야겠죠, 당연히. 전저점 313.75 라인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차는 어떻게 해요? 여기. 자, 여기와 여기를 연결짓는 하락, 빗각 추세, 하단을 지지하는지, 그때 그리고 수급 전환 여부는 어떤 거예요? 외국인이 속가내는지, 외국인이 여기가 저점입니다 선언해 주는지 여부를 함께 파악해야 되고, 보통 그 상태는 보통 언더슈팅이 나온 다음에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장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월 5일은 장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뒤에 언더슈팅이 나온다면 외국인도 정신을 차리고 하단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급 전환 여부에 집중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하단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삼성전자는 53,000원을 이제 버티지 못하고 51,800으로 향해 갈 수도 있겠죠. 같이 삼성전자 아까 가격 매물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시간대별 베이시스 변화 등 당일 체크 포인트 내용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중요한 메시지를 아침에 일찍 말씀드렸어요. 외국인 선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외국인 선물 분명히 외국인 선물은 아침부터 매수였습니다. 아침 시작부터 외국인 선물은 약 2천억 선까지 쭉 매수를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시장은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외국인 선물 매수가 시장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들을 혼동을 줬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외국인 매수가 금요일에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9시 34분 기준으로 이거 외국인 선물 매수가 시장의 방향성으로 보면 안 된다 라는 관점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왜? 이날 아침 여기 보면은 왜 이런 걸 매일마다 파악하냐? 이날은 제가 외국인 선물 매매가 그날의 시장의 방향성과 큰 관련이 없는 것을 포착했던 날이고요. 매일마다 장세 그리고 시장 특징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당일 에너지원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 좀 덜 영향을 미치는 것들, 후순위인 것들을 좀 배제하고 시장의 흐름과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것들 1, 2, 3위를 빨리 체크를 해야 됩니다.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거는 매일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침 9시 전후가 정말 바쁜 거예요. 그래서 프리장과 본장이 갈리는 시기에서 9시에서 9시 한 10분은 정말 그걸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단했더니 이날 아침장에 판단하기로 중요한 에너지원은 외국인 선물이 아니라 금융투자의 현물 매도세와 프로그램 비차익, 그리고 오후장에 주로 영향을 미친 개인 월물 풋옵션이었습니다. 실제로 위클리 옵션 또 월요일 것도 좀 봐야 됐었는데 뭐 양매수기 때문에 사실 뭐 콜옵션 중심의 양매수긴 했지만 뭐 양매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물론 콜옵션 우위의 양매수였던 점에 하락장을 조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더 에너지원은 프로그램 비차익의 방향성과 금융투자 현물 매도였던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선물의 매수를 보고 상방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였죠. 그 이유는 이제 밑에 있죠.
9시 34분 기준에 체크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날 이론 베이시스는 플러스 1.28이었고요. 시장 베이시스는 플러스 0.28이었습니다. 괴리도가 약 1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외국인은 그냥 이 차이에 의해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는 모습, 그리고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차익 매매만 하는 거예요. 차익만 남기기 위해서 차익 거래를 하는 식으로 매수를 한 거죠. 고평가된 현물은 매도했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선물을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끌어올리는 힘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오늘 그날 저평가된 선물을 저평가됐네, 그냥 그걸 받아주는 정도가 된 겁니다. 차익 관련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차익이 요 프로그램 차익 매매가 비차익에 비해 시장 영향력이 약하고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10시 6분에는 업데이트를 했죠. 이거 다 라이브 방송 때 언급드렸던 내용입니다. 정혜원방은 물론이고, 자 10시 6분 기준으로 이론 베이시스 1.28 그대로고 시장 베이시스가 플러스 0.48이었죠. 괴리도가 약 0.8포인트로 바뀌었죠. 외국인은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저평가 정도가 외국인 매수에 의해 약간 완화된 정도가 있었죠. 외국인이 저평가된 선물을 차후 차익을 위해 사들이면서 혹은 실시간으로 차익을 만들면서 시장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긴 합니다. 공격적이진 않았지만, 공격적인 매수세가 아니라, 즉 공격적인 매수세 뭐예요? 시장의 방향성을 만드는 매수세가 아니라 강하게 위로 당기는 역할을 하진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시장을 크게 누르지 않는 상황으로 외국인 선물이 매수라고 해서 상승장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외국인 선물은 그냥 참고의 상황이었죠. 얘보다 더 중요한, 이것보다 더 누르는 힘은 금융투자와 프로그램 비차에게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월물 풋옵션 매수는, 이거는 이제 방어였고요. 이거 이제 위클리가 그때 개인 콜 우위의 매수였죠. 이거는 후반부의 방어였고, 그래서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찝어낸 겁니다. 외국인이 요건 했고요. 그래서 잦은 변동성이 출현하겠죠. 어쨌든 그런 수급 요인들이, 에너지원들이 충돌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배당락일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캐치를 하고 앞으로 저평가 해소 구간에서의 반응을 체크를 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당일 포함 내년 초까지 선물 고평가 구간에서 선물 고평가 구간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이런 매수했던, 저평가 때 매수했던 것들을 매도하는지 여부까지 체크를 해야 한다라는 걸 적어드렸던 거고요. 금융투자가 배당락일에 기존 밸류업 등 선제적으로 매수했던 종목들을 차익하는지 여부와 그 금액 등도 체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에너지원, 주요 수급원을 파악을 하면 매매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안 꼬이잖아요. 외국인 선물 매수다, 상승 베팅이다, 이거 안 하잖아요. 그쵸? 그거 안 하기 때문에 꼬이는 확률이 낮아지죠. 에너지원을 파악하는 행동이.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지금 방송을 풀어가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요. 종가 체크 사항입니다. 삼성전자는 엑스레이 건강진단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장중에 엑스레이, 장 막판입니다. 막판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54,000원에 굉장히 강한 저항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54,000원에 대한 두터운 매물을 형성하고 있었죠. 의미 있는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뭐 중립이긴 했습니다. 세력 강도 50%니까. 그런데 어쨌든 54,000원 부근을 쉽게 뚫기 어렵고 나머지는 중립적인 상태였죠. 오늘도 매물대, 금요일이죠. 금요일도 매물대 자리인 53,000원 부근과 저점 53,200원이었죠. 그 다음에 54,000원 부근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고가가 54,1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가는 현물 53,700원, 그리고 선물이 53,800원을 보이고 있다가 종가에 갑자기 200원을 떨어뜨려서 53,600원으로 맞췄는데요. 이거는 이제 월요일에 일부 하락 출발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사주 150만 주, 우선주 20만 주는 2시 55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 옵션 내용입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는 단순 차익 매매에 가까워서 장중 매수가 시장에 큰 에너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래도 매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 역할 정도만 했던 거죠. 그래서 원웨이성으로 쭉쭉 하루 종일 밀리는 것을 방어하는 정도의 역할은 했다라는 거고요. 종가 부근에 추가 매수해서 2,482억 매수로 마감했으나 해지성 풋옵션 매수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는 상쇄 처리가 됐겠죠. 금융투자 선물 옵션입니다. 선물은 중립이었고요. 콜옵션 매수 10억, 그다음에 풋옵션 매도 17억을 보였고요. 그래서 하방 경직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배당나기를 맞아 현물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금요일 장에는 하락에 더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투신 선물은 626억 매도 626억 매도로 큰 거 없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이제 902억 매도로 그간 누적 대비해서는 크게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추이를 보시면 빨간 선입니다. 빨간 선 추이 보시면 크게 매도하지는 않았어요. 금액적으로는 누적 매도 7월 10일부터 13조 5천억이 넘는 수준의 매도량이기 때문에 뭐 누적 대비해 가지고는 큰 거 아닌데 시장의 방향성과는 일치하는 모습이었죠. 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프로그램 추이대로 움직였습니다. 그쵸?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반등했잖아요. 프로그램 추이대로 거의 움직였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현물이니까 현물 시작 전부터 이렇게 그쵸? 비슷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오전장 매도, 오후장 반등을 만드는 주요한 에너지원이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금요일의 포인트였죠. 환율. 환율. 사실 에너지원 환율이기도 했습니다. 환율이 너무 크게 요동을 치는 바람에 환율 달러 선물로 체크를 하는데요. 장중 달러 선물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1487.2원까지 크게 솟구쳤으나 1480원 위로는 외국인들의 단기 차익이 크게 발생하며 윗꼬리를 크게 달면서 정규장 종가 1472.1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야간에 다시 반등하면서 1474원으로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율이 급등할 때 달러 선물이 급등할 때 제가 말씀을 긴급으로 말씀드렸던 거 그쵸? 1480원 넘어가니까 외국인들이 달러 선물 단기 차익하는데요? 단기 분할 차익하는데요? 라는 말씀 드렸고 그러면서 꺾이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장중 7천억대를 넘기는 수준의 차익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거의 거의 반절은 개인들이 매수해줬고요. 개인은 현재 매수 누적이 많습니다. 달러 선물 매수 누적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개인들은 달러 선물에서 수익을 크게 취하게 되겠죠. 아직까지는 큰 청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달러 선물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개인들은 또 롤오버량이 그렇게 또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만기까지 또 개인들 달러 선물 매수해 둔 것도 녹이려고 하는 행동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추세가 바뀌지는 않겠죠. 쉽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은 어쨌든 이날 거의 7천억에 가까운 달러 선물을 차익 매도했고 1월물 달러 선물에 매수하는 최대 주체는 개인으로 누적 약 1조 원에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익절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환율의 단기 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방 지속으로 봐야겠죠. 뭐 추세를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은 아니고 일단 단기적으로 과열된 것을 약간 되돌리는 정도 수준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인 1440 체크를 꼭 해야 되고 여기를 지지하는지 여부. 그다음 두 번째인 당국의 방어 라인인 1410원 자리를 지지하는지 여부까지 두 단기로 살피면서 봐야 됩니다. 1410원이 무너지면 일단 추세는 일단락되는 구간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1440부터 먼저 숙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당국 방어는 계속 나오는데 그걸 힘을 지금 못 쓰다 보니까 이제는 외국인들도 야 이거 외환 당국 방어도 나오고 일단은 좀 차익 좀 챙기면서 가자. 개인도 매수세가 센데 그 다음에 그날 기타 법인이 좀 같이 매수해줬죠. 그래서 개인과 기타 법인이 이렇게 많이 매수해주는데 난 좀 차익 좀 남겨야겠다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한 거죠. 그거를 이제 장중에 같이 파악을 했었고요. 자, 변동성 지수는 7.86% 상승하며 20.88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가 거의 뭐 환율 차트, 달러 선물 차트랑 거의 유사했죠. 그만큼 달러 선물, 환율 움직임이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사실상 여기가 더 집중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 추가적인 요인으로 좀 볼 수 있었고요.
하단에 두터운 지지 라인이 계속 확보되어 있죠. 변동성 지수는 지금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요 하단 자리. 자, 여기 보시면 요 자리죠. 여기서 반등, 요 자리에서 반등, 여기서 반등, 여기서 반등. 자, 계속 말씀드렸던 라인입니다. 여기서 반등하면은 급락, 중간중간 급락 가능성이 있다. 추세도 하방이니까 계속 유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20포인트 위에서 살아서 있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것도 말씀을 많이 드려왔던 거고요. 어쨌든 지금도 지지받은 지지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급등이 나온다면은 또 급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급등하며 급락장이 연출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점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를 또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내재 변동성, 옵션의 내재 변동성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면 풋옵션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급락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12월 30일 월요일에는 2024년 마지막 거래일이죠.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한국 11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발표했고요. 미국은 12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 발표 있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은 우리나라는 휴장이고요.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있습니다. 중국은 12월 MBS 제조업 비제조업 PMI 발표 있고요. 미국 12월 댈러스 여는 서비스업 지수 발표 있습니다. 1월 1일 수요일은 우리나라 12월 수출 동향 발표 있고요. 1월 2일 목요일은 2025년 개장일로서 10시에 개장합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중국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 있고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있습니다. 1월 3일 금요일은 중국 12월 차이신 서비스 PMI 발표 있고요. 독일 12월 실업률 발표, 미국은 12월 ISM 제조업 PMI, 그리고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여는 총재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 4일 토요일은 한국 12월 외환보유고, 1월 5일 일요일에는 일본 12월 마켓 서비스 PMI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월 27일 금요일 마감 리뷰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2월 30일 우리나라 마지막 24년 마지막 거래일에 라이브 방송 8시 2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